(27화) 줄거리. 진무우는 자신의 야망을 숨기고 사제를 털어 민심을 얻는데 안영이 재경공에게 덕을 베풀라고 간했으나 재경공은 듣지 않는다. 초용왕은 계책으로서 진나라와 채나라를 멸하는데 그 힘이 강성하여 힘을 합해 두 나라를 구하고 초나라를 치자는 진나라의 설득에 여러 나라는 아무도 나서지 않는다. 이리하여 모든 나라는 초나라에 조공을 바치고 천하가 자기 손안에 있다고 믿는 초용왕의 위세는 하늘 높이 치솟는다. 한편 친선차 초나라에 온 제나라 안영에게 창피를 주어 초나라의 힘을 과시하려고 했던 모든 시도는 다 무너지고 안영은 탁월한 변솔로 초나라 신하들을 승복시킨다. 서나라와 오나라를 쳐서 강동 땅을 모두 취하려고 대군을 이끌고 떠난 초용왕은 군사들이 추위에 고생이 심함에도 회군하지 않아 성이 비자 채나라 대부 귀생의 아들 조우는 공자 기질에게 초용왕을 치고 정권을 잡을 것을 부추기고 타국의 망명 중인 공자비와 흑갱을 불러들이며 채나라의 신하였던 채유와 손을 잡아 거사를 성공시킨다. 한편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공자비가 군위에 오른 소문을 듣고 이젠 모든 군사들이 떠나고 굶주린 초용왕은 자살함으로써 비참한 최후를 맞는다. 한편 공자기질은 투성년, 조호, 하설 등 여러 장수를 거느리고 초용왕을 잡으려고 건개 땅으로 가다가 도망쳐오는 정당과 의상 두 사람을 만났다. 두 사람은 그동안 일어난 초용왕에 대한 일을 대충 보고했다. 공자기질이 말한다. 그대들은 우리 군사와 함께 역량을 찾도록 하오. 그런 다음 우리와 함께 돌아갑시다. 이리하여 공자기질은 대군을 거느리고 자량 땅까지 갔으나 초용왕을 찾지 못했다. 이때 한 촌사람이 초용왕의 옷과 간을 가지고 와서 공자기질에게 바치며 아랜다. 3일 전에 강 언덕 버드나무 위에 이 옷과 간이 걸려 있었습니다. 너는 왕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느냐? 모릅니다. 공자기질이 다시 진군하려 할 때 조호가 아랜다. 왕이 관과 옷을 버린 것을 보면 형세가 매우 급했던 모양입니다. 지금쯤은 어디 산골짜기나 도랑 같은 곳에 죽어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이 이상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국내의 일이 문제입니다. 신앙이 법을 펴고 민심을 수습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도모한 일이 모두 수포로 돌아가고 맙니다. 공자기질이 묻는다. 그러면 어찌해야 좋겠소? 지금 백성들은 영왕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채 인심이 어지러이 흩어져 있습니다. 이 기회를 이용하여 군사 수백 명을 우리의 패잔병처럼 가장시켜 국내로 들여보내십시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성 바깥을 돌며 영왕이 대군을 거느리고 돌아오셨다 하고 외치게 하십시오. 한편으로는 투성년을 공자비에게 보내 초용왕이 돌아올 것이라고 말하게 하십시오. 공자비와 공자흑갱은 유약하고 무능한 자들이라 그 말을 고지 듣고 놀라고 당황하여 반드시 자살할 것입니다. 그때 공자께선 대군을 거느리고 천천히 국내로 돌아가서 왕위에 오르십시오. 공자기질은 그 계책에 따라 관종에게 군졸 100여 명을 주었다. 관종은 그들을 이끌고 싸움에 패한 것으로 가장하여 국내로 들어갔다. 그리고 성 주위를 돌면서 외친다. 공자기질은 싸움에 패하고 살해되었다. 초용왕의 대군이 곧 도착할 것이다. 초나라 백성들은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랐다. 뒤이어 투성년이 돌아와 역시 같은 말을 퍼뜨리자 백성들은 그 말을 고지 듣게 되었다. 투성년이 왕궁으로 들어가 신왕 공자비에게 아랜다. 영왕이 크게 노하여 있습니다. 곧 돌아와서 마음대로 왕위를 빼앗은 자를 치겠다며 날뛰고 있습니다. 빨리 조처를 취하십시오. 신은 영왕이 오기 전에 달아나야겠습니다. 말을 끝내기가 무섭게 투성년은 왕궁 밖으로 달아났다. 공자비는 급히 공자흑갱을 불러 이 일을 상의했다. 공자흑갱이 말한다. 조호가 우리 신세를 망쳤소. 두 형제는 끌어안고 울었다. 그때 한 군졸이 들어와 전한다. 영왕이 이미 성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에 공자흑갱은 칼을 뽑아 자기 목을 찌르고 죽었다. 공자비도 역시 칼을 뽑아 스스로 죽었다. 궁중은 크게 소란해졌다.
신앙 공자비를 모셨던 황강과 궁녀들 중에서도 놀라 자살하는 자가 많았다. 날이 밝자 투성년은 군사를 거느리고 왕궁으로 들어가서 시체들을 치웠다. 그리고 문무백관을 거느리고 공자기지를 영접해드렸다. 백성들은 초용왕이 영접을 받아 들어오는 줄 알았다. 그러나 본즉 그는 죽었다던 공자기질이 아닌가. 그제야 백성들은 모든 것이 공자기질의 계책이었음을 알았다. 공자기질은 궁으로 들어와 왕위에 오르고 이름을 웅거라 고쳤다. 그가 곧 초평왕이다. 초나라 백성들은 초영왕이 죽었다는 것을 아직 몰랐기 때문에 공자기질이 즉위한 뒤에도 민심이 흉흉했다. 어느 날 밤에는 초영왕이 귀국했다는 헛소문이 삽시간에 퍼져 잠자던 백성들이 깨어 일어나 성문으로 몰려간 소동까지 있었다. 초평왕은 이를 염려하여 관종과 비밀리에 모의했다. 관종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썩은 시체 하나를 구해 초용왕의 관과 옷을 입히고 그 시체를 한 수 상류로 가져가서 하류로 떠내려 보냈다. 그런 다음 궁으로 가서 초평왕에게 고한다. 영왕의 시체를 발견하였기에 자량 땅에 염해두었습니다. 초평왕은 천연슬에 투성년을 불러 죽은 전왕을 후이 장사 지내라고 분부했다. 그리고 초영왕이 죽었다는 방을 거리에 내걸게 했다. 그제서야 민심이 차차 안정되어 갔다. 그로부터 3년 후 신해가 장사 지낸 초용왕의 묘를 찾았다. 초평왕은 곧 친히 가서 묘를 옮겨왔다. 한편 사마독의 군사는 선하라 성을 포위하기는 했으나 그 후 오래도록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 사마독은 초용왕이 자기를 문책하여 죽일까 두려웠으므로 감히 회군하지도 못했다. 결국 사마독은 선하라와 내통하고 영체만 지키고 있었다. 그러던 중 초용왕이 죽었다는 소문을 들었다. 사마독은 그제야 선하라에 대한 포위를 풀고 회군했다. 사마독이 거느린 군사가 예장에 이르렀을 때 오나라 공자 광이 군사를 이끌고 습격해왔다. 이에 초군은 크게 패하여 사마독과 병거 300승이 모두 오군의 포로가 되었다. 오나라 공자 광은 초나라의 주례 땅까지 점령한 후에 돌아갔다. 이는 모두 초용왕의 무도한 욕심이 초래한 결과였다. 한편 초평왕은 민심을 수습하고 공자비와 흑갱을 공자에 대한 예우로서 장사 지내 주었다. 그리고 공로가 있거나 어진 사람을 기용하였다. 투성년은 영윤으로, 양계는 좌윤으로, 구가는 우윤으로 삼았다. 원사 원월 형제를 대부로, 조, 하설, 체유를 하대부로, 공자방을 사마로 삼았다. 이때 오고는 이미 죽은 후였으나 초평왕은 오고가 생전에 직간하던 미덕이 있었음을 알고 그의 아들 오사에게 연땅을 주어 영공이라 칭했다. 오사의 아들 오상에게도 당땅을 주어 다스리게 하고 당공이라 칭했다. 그 밖에 원계강, 정단 등 일반 구신들도 지난날의 관직에 그대로 머물게 했다. 초평왕이 관종에게 벼슬을 내리려고 하자 그는 자청해서 복윤이 되고자 했으므로 왕은 그것을 승낙했다. 이리하여 모든 신하들이 초평왕의 은혜를 살해했다. 그러나 조호와 체유만은 초나라 벼슬을 사양하고 본국인 채나라로 돌아가겠다고 했다. 초평왕이 그 이유를 묻자 두 사람이 아랜다. 본디 우리가 대왕을 도와 초나라를 친 것은 우리 채나라를 독립시키고자 함이었습니다. 하오나 대왕께서 이미 보위를 정하신 지금도 우리 채나라 종묘사직은 아직 제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신들이 무슨 면목으로 대왕의 조정에 설 수 있겠습니까? 지난날 영왕은 탐욕과 침략을 일삼았기 때문에 인심을 잃었습니다. 대왕은 전왕과 반대로 처사하셨기에 능히 인심을 얻었습니다. 이제 진나라 채나라를 독립시키시어 더욱 널리 인심을 얻도록 하십시오. 그 말이 옳소. 초평왕은 즉시 쾌히 허락하고 사람을 시켜 진나라 채나라 군우의 후손을 찾게 했다. 진나라 세자인 언사의 아들 공손호와 채나라 세자인 유의 아들 공손여가 곧 나타났다. 초평왕은 태사에게 명하여 기리를 택하게 하고 그날 공손호를 진우로 공손여를 최우로 봉했으니 그들이 각각 진해공과 채평공이다. 초평왕은 이들로 하여금 각기 고국으로 돌아가 종묘사직을 받들게 했다. 조호와 체유는 채평공을 따라 채나라로 돌아가고 하설은 진해공을 따라 진나라로 돌아갔다.
또한 초평왕은 전날 초영왕이 진나라 채나라에서 노략질해온 보물들을 모두 두 나라에게 돌려주었다. 뿐만 아니라 지난날 형산으로 추방당한 6개 소국의 백성들을 각기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이에 모든 나라 군우와 신하와 백성들이 우레와 같이 환호하며 초평왕을 칭송하였다. 이때가 주경왕 16년이었다. 초평왕 맏아들 건은 세자로 책봉되고 연윤오사를 불러들여 세자의 스승으로 태사를 삼았다. 또 비무국이 왕을 잘 섬기며 아첨했으므로 초평왕은 그를 총애하여 대부로 삼았다. 비무국은 세자를 모시겠다고 자청하여 소사가 되었다. 그리고 분양은 동궁사마가 되었다. 초평왕이 즉위한 뒤로 사방이 평안해졌다. 그러나 왕은 점점 음악과 여색을 즐겼다. 오나라 군사가 이미 주례 땅을 점령하고 있었건만 초평왕은 이를 물리치지 못했다. 비무국은 세자 건의 소사가 된 뒤에도 날마다 초평왕 곁에 있으면서 음악과 여색을 권했다. 이에 세자건은 마음속으로 비무국을 미워하며 멀리했다. 이 무렵 영윤 투성년은 지난날에 자기 공로만 믿고 방자하게 굴다가 비무국의 참소에 걸려들어 마침내 죽음을 당했다. 죽은 투성년의 뒤를 이어 양계가 영윤이 되었다. 그 후로 세자건은 늘 투성년이 간신 때문에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고 한탄했다. 이때부터 세자건과 비무국 사이에 틈이 생기기 시작했다. 비무국은 언장사를 초평왕에게 청거하여 우령으로 삼게 했다. 언장사 역시 초평왕의 총애를 받았다. 진나라가 사기궁을 지은 후부터 모든 나라 제후들은 진나라에 속듯이 무사안일주의라는 것을 알고는 각기 딴 뜻을 품게 되었다. 진소공은 그저 지난날 선인들이 이뤄놓은 업적을 유지하려고만 했다. 그는 제공공이 친선차 안영을 초나라로 보냈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을 보내 제경공을 초청했다. 제경공은 진나라 초나라 간의 미묘한 알력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 기회에 자신이 패권을 잡아보겠다는 야심도 있었고 또 진소공의 사람됨도 살펴볼 겸해서 그 초청을 수락했다. 제경공은 준비를 갖추고 진나라로 떠났다. 장사 고야자가 그를 수행했다. 며칠 후 제경공은 진나라도 강주성에 닿았다. 진소공은 제경공을 영접하여 큰 잔치를 베풀었다. 그 자리에서 두 나라를 대표하여 진나라 쪽에서는 순호가 나오고 제나라 쪽에서는 안영이 나와 서로 예를 교환했다. 모두들 얼근이 취했을 때 진소공이 제경공에게 제안한다. 잔치 자리에 즐길 만한 일이 없으니 군우는 나와 함께 투호로 술래기나 하십시다. 제경공이 대답한다. 좋습니다. 이에 좌우 사람들이 홀을 설치하고 진소공과 제경공에게 화살을 바쳤다. 제경공은 정중한 태도로 진소공에게 먼저 던질 것을 권했다. 진소공이 화살을 쥐고 던질 자세를 취할 때 순호가 나아가 말한다. 술은 회수만큼 많고 고기는 산처럼 쌓였습니다. 주공께서는 화살을 던져 호에 넣으시고 천하제후를 통솔하소서. 진소공이 던진 화살은 곧바로 항아리 속으로 들어갔다. 진소공은 의기양양하게 쥐고 있던 나머지 화살을 땅바닥에 버렸다. 진나라 신하들은 일제히 땅에 엎드려 진소공 천세를 외쳤다. 제경공은 이 광경을 못 본 채 하며 화살을 쥐고 역시 그 흉내를 내어 말한다. 술은 황하만큼 많고 고기는 산처럼 쌓였으니 이 화살을 호에 넣어 과인이 진우를 대신해서 천하를 일으키리라. 제경공이 던진 화살 역시 정통으로 호 속으로 들어갔다. 제경공은 껄껄 웃으며 그 역시 쥐고 있던 나머지 화살을 땅바닥에 버렸다. 안영이 또한 땅에 꿇어 엎드려 제경공 천세를 외쳤다. 순간 진소공의 표정이 변했다. 순호가 제경공에게 말한다. 군우는 말씀을 잘못하셨습니다. 오늘 군우께서 우리나라에 왕림하신 것은 우리 주공께서 천하제후의 맹주이신 까닭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 주공을 대신하여 천하를 일으키겠다고 하십니까? 안영이 제경공을 대신해서 대답한다. 맹주란 늘 바뀌게 마련이요. 오직 덕이 있는 분이 천하를 통솔하는 법이요. 지난날 우리 제나라가 폐업을 이뤘을 때 진나라가 대신 패권을 잡지 않았소. 진나라가 지금도 덕이 있다면 그 누가 복종하지 않으리요.
그러나 만일 진나라가 덕이 없다면 오나라나 초나라도 천하 패권을 잡을 수 있소. 하물며 우리 제나라가 어째서 패권을 잡지 못하리요. 양서릴이 나서며 말한다. 우리 진나라는 이미 모든 제후들을 통솔하고 있거늘 서록 주공께서 호에 화살을 못 놓으셨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나라 폐업과 무슨 상관이 있소. 애초에 순호가 말을 잘못한 것이요. 순호는 자신이 잘못했음을 알고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다. 이때 계하에서 제나라 신하 고야자가 아랜다. 이미 날이 저물었습니다. 주공께서도 피곤하실 터이니 이만 돌아가사이다. 이에 재경공은 진소공에게 정중히 살해하고 궁에서 나왔다. 이튿날 재경공은 진나라를 떠나 귀국했다. 양서릴이 진소공에게 아랜다. 장차 모든 제후가 우리에게 불복하려는 기색이 보입니다. 이런 때 그들을 위협하지 않으면 우리 진나라는 폐업을 이룰 것입니다. 진소공은 이 말을 옳게 여겨 즉시 모든 군사를 사열했다. 병거가 4,000승에 총 군사가 40만이나 되었다. 이에 진소공은 주나라 천자에게 사신을 보내 왕신 한 사람을 보내달라고 청했다. 한편으로는 모든 나라 제후에게 7월에 위나라 평구 땅에 모이라는 글을 보냈다. 주천자의 신하도 회명에 참석한다는 소문을 듣고 제후들은 감히 복종하지 않을 수 없었다. 7월이 되자 진소공은 한기로 하여금 국내를 지키게 하고 순호, 위서, 양서릴, 양설부, 적담, 양병, 장격, 지력 등을 거느리고 병거 4,000승을 모두 동원하여 위나라 복양성을 향해 떠났다. 진군의 30여 영체가 세워지니 위나라 땅이 모두 진나라 군사로 뒤덮였다. 주나라의 경사 유홍공 지가 제일 먼저 당도했다. 뒤를 이어 제송, 노위, 정조, 거주 등 설기, 소주 등 12나라 군우가 모여들었다. 각 나라 군우들은 진나라 군사의 위세에 은근히 겁이 났다. 드디어 대회가 열렸다. 양서릴이 반우를 두 손으로 받들고 나아가 선포한다. 지난날에 우리 진나라 선신 조무가 불가침 조약을 맺어 초나라와 우호하였으나 초왕은 신의를 지키지 않다가 스스로 멸했습니다. 이제 우리 주공께서는 지난날 문공이 천토에서 대회를 소집한 일을 본받아 천자를 대신하여 오신 왕신을 모시고 모든 제후를 위로하시고자 합니다. 청컨대 모든 군우께선 함께 입술에 피를 바르고 신의를 굳게 합시다. 제후들이 머리를 숙이고 일제히 대답한다. 분부를 따르리이다. 그러나 재경공만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양서릴이 재경공에게 묻는다. 제후께선 어찌하여 우리와 동맹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재경공이 대답한다. 모든 제후가 복종하지 않는다면 다시 동맹할 필요가 있지만 모두 순종하고 있는데 다시 동맹할 이유가 없지 않소. 양서릴이 위협한다. 그렇다면 지난날 천토에서 대회했을 때도 특별히 복종하지 않는 나라가 있어서 다시 동맹했던가요? 만일 군우께서 우리와 동맹하기를 거절하신다면 우리 주공께서는 병거 4,000승을 거느리고 기국 성하에 가서 문책할 것입니다. 양서릴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다. 단 위에서 북소리가 요란스레 울렸다. 그와 동시에 진나라 군사의 모든 영체에서 큰 기가 일시에 일어섰다. 재경공은 그 위세에 눌려 말을 고쳤다. 대국이 동맹하겠다는 데야 과인이 어찌 감히 반대하리오. 이에 진소공이 맨 먼저 입술에 희생의 피를 발랐다. 그 다음은 제나라, 송나라 이하 여러 제후들이 차례로 피를 바르고 맹세했다. 주나라 왕신 유홍공 지는 천자의 대리로 임석하여 동맹에는 가입하지 않고 대회를 증거했다. 주나라, 거나라 군우는 노나라가 자주 침입해옴을 진소공에게 호소했다. 이에 진소공은 노소공을 불러 꾸짖고 노나라 상경 개손의열을 잡아 마간에 가두었다. 진나라의 자복 해백이 순호에게 말한다. 노나라 땅은 주나라 거나라보다 10배는 더 크오. 만일 우리 진나라가 노나라를 괄시하면 노나라는 마음을 바꾸어 제나라나 초나라를 섬길 것이오. 그렇게 되면 우리 진나라에 무슨 이익이 되겠소? 지난날 초왕이 진나라 채나라를 쳐서 멸했을 때에도 우리는 두 나라를 구해주지 못했는데 이제 그 형제의 나라인 노나라마저 버린다면 어찌 되겠소?
순호는 그 말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 뜻을 한기에게 알렸다. 한기는 다시 진소공에게 이 뜻을 알렸다. 이에 진소공은 개손의열을 풀어주고 노나라로 돌려보냈다. 이로부터 모든 제후들은 진나라를 더욱 따르지 않았다. 결국 진나라는 맹주로서의 힘을 잃고 말았다. 71. 초왕 취식. 재경공은 평구 땅에서 돌아왔다. 그는 진나라의 위세에 눌려 어쩔 수 없이 맹세하기는 했지만 진나라에는 원대한 계획이 없음을 알았다. 그래서 재경공은 황공의 폐업을 다시 이루고자 다짐했다. 재경공이 상국 안영에게 묻는다. 진나라는 우선 서북을 차지하고 있도록 내버려 두고 우리는 동남 일대를 차지하는 것이 어떻겠소? 이에 안영이 대답한다. 진나라는 사기공을 짓는다고 백성들을 괴롭혔으므로 모든 나라의 제후로부터 신망을 잃었습니다. 만약 주공께서 폐업을 이루실 뜻이 있다면 먼저 백성들부터 사랑하도록 하십시오. 재경공이 묻는다. 어떻게 하는 것이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오? 안영이 대답한다. 무릇 형벌을 가볍게 하면 백성이 원망하지 않으며 부역과 세금을 줄이면 백성이 감격합니다. 그러므로 선왕들은 백성들에게서 거둬들인 곡식으로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지 않았고 봄가을에는 창고의 곡식으로 가난한 백성을 도와주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재경공은 창고를 열어 가난한 백성들에게 싼이자로 곡식을 구워주었다. 백성들은 재경공의 은혜에 감격했다. 얼마 후 재경공이 동방의 모든 제후를 초청하자 다른 제후는 다 왔으나 서나라 제후만은 참석하지 않았다. 재경공은 크게 노하여 전제강을 장수로 삼아 군사를 거느리고 서나라를 쳤다. 제나라 군사는 포수 땅에서 결전을 벌여 서나라 장수 영상의 목을 베고 군사 500여 명을 사로잡았다. 서나라 제후는 크게 놀라 사신을 보내 재경공에게 화평을 청했다. 이에 재경공은 담나라 제후와 거나라 제후를 포수 땅에 초청하여 서나라 제후와 함께 동맹을 맺었다. 서나라 제후는 이때 재경공에게 신부의 가마솥을 뇌물로 바쳤다. 이때부터 제나라는 나날이 강해져서 마침내 진나라와 함께 천하의 패권을 잡았다. 재경공은 정계강이 서나라를 무찌른 공로를 기록하고 고야자가 지난날 황하에서 큰 자라를 참한 공로를 생각하고 그들을 오승지빈으로 대우했다. 전계강은 다시 공손첩을 재경공에게 청거했다. 공손첩은 태어날 때부터 얼굴빛이 검푸르고 눈알이 툭 붉어졌으며 육척장신으로 천군 무게를 들어올릴 수 있는 장사였다. 재경공은 공손첩의 용맹에 기뻐했다. 어느 날 재경공은 공손첩과 함께 사냥을 하기 위해 동산으로 갔다. 사냥을 하는 도중에 호련 산중에서 머리털이 흰 호랑이 베개코 한 마리가 사납게 으르렁거리며 뛰어나와 재경공이 탄 말에 달려들었다. 재경공은 대경실색하여 쩔쩔맸다. 이때 공손첩이 마차에서 뛰어내려 왼손으로 맹호의 턱 밑을 움켜잡고 오른손으로 맹호를 때려 눕혔다. 사람들이 달려와 보니 이미 호랑이는 죽어 있었다. 재경공은 공손첩의 용맹을 크게 칭찬하고 그 또한 우승지빈으로 대우했다. 이리하여 공손첩은 정계강 고야자와 함께 결의 형제를 맺고 스스로 제방삼거리라 칭했다. 이들 세 사람은 자기의 공로와 용기만을 믿고 항상 큰 소리를 치고 거리를 활보하면서 나쁜 짓을 일삼았다. 재경공 면전에서도 서로 떠들며 무례하게 굴었다. 그럼에도 재경공은 그들의 용기를 깊이 사랑하여 내버려 두었다. 이때 제나라 궁중에 양국어라는 간신이 있었다. 그는 재경공의 비위를 잘 맞추어 총애를 받았으며 한편으로 삼걸과 결탁하여 세력을 확장했다. 더욱이 이때에는 진무우가 자기 재산을 뿌려 민심을 얻으면서 장차 제나라를 손에 넣으려고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정계강과 진무우는 원래 같은 무리였으므로 두 사람이 결탁한다면 장차 제나라에 큰일이 일어날 것이었다. 이에 안영의 걱정은 태산 같았다. 안영은 늘 걱정을 하면서도 재경공에게는 말하지 못했다. 만약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는 오히려 그들 세 사람과 원수지간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어느 날 원래 진나라와 뜻이 맞지 않던 노소공이
제나라에 친교를 맺으러 왔다. 제경공은 향연을 베풀고 노소공을 환영했다. 이 자리에는 노나라 쪽에서는 쑥손착이, 제나라 쪽에서는 안영이 나와 예로서 대했다. 단 아래에는 정계강 고야자 공손첩이 칼을 차고 오만스럽게 서 있었다. 두 제후가 술에 취해 있는데 안영이 아랜다. 후원의 금복숭아가 익었을 것이니 두 군우께서는 그것을 잡수시고 술을 누리십시오. 제경공은 즉시 정원지기를 불러 금복숭아를 따오라는 분부를 내렸다. 그때 안영이 나선다. 금복숭아는 매우 귀한 과일이니 신이 직접 다녀오겠습니다. 안영이 나가자 제경공이 노소공에게 말한다. 그 금복숭아는 성군 때 동해 사람이 커다란 실을 가지고 와서 만수금도라 하며 진상한 것으로 그 이름은 반도라고 합니다. 벌써 30여 년이 지났는데 이제야 열매가 몇 개 열렸습니다. 과인은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 그동안 후원의 문을 걸어두고 있었지요. 그런데 오늘 군우께서 어려운 행차를 하셨으니 과인이 군우와 더불어 금복숭아 맛을 보려고 합니다. 노소공은 두 손을 모으고 감사의 예를 표했다. 잠시 후 안영은 정원지기를 데리고 와서 6개의 금복숭아를 받쳐 쟁반에 올렸다. 금복숭아는 크기가 주발만하고 빛깔은 숯불 같았으며 그 향기가 코를 찌르는 그야말로 진귀한 과일이었다. 제경공이 묻는다. 금복숭아는 이것뿐이요? 안영이 답한다. 서너 개가 더 있으나 아직 익지 않아 그중 잘 익은 거 6개만 따왔습니다. 제경공은 안영에게 술잔을 바치라고 명했다. 그 분부에 따라 안영은 노소공에게 공손히 옥치를 올렸다. 좌우 두 사람이 제경공과 노소공에게 각기 금복숭아를 바쳤다. 이에 안영이 치사한다. 이렇게 큰 복숭아는 천하에 드뭅니다. 두 분 제후께서는 금복숭아를 잡수시고 부디 영수하십시오. 노소공은 술을 마시고 금복숭아를 1개 먹었는데 그 맛이 하도 비상하여 감탄에 마지 않았다. 그러자 제경공도 술을 1잔 마시고 금복숭아를 먹었다. 그리고 쑥손착에게 말한다. 이 금복숭아는 정말 진귀한 과일이요. 쑥손대부는 어질기로 그 이름이 사방에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먼 길을 오시느라 수고가 많았을 터이니 대부께서도 복숭아를 들어보시오. 쑥손착이 꿇어앉아 상국 안영을 가리키며 말한다. 신이 어찌 기국의 어진 승상의 뒤를 좇을 수 있겠나이까. 승상은 안으로는 국정을 다스리고 밖으로는 모든 제후를 복종토록 했으니 그 공이 가히 대단합니다. 그러니 이 복숭아는 마땅히 승상께서 드셔야 할 것입니다. 제경공이 말한다. 쑥손대부가 이토록 사양하니 두 사람이 모두 술 1잔과 복숭아 1개씩을 받도록 하시오. 그러자 쑥손착과 안영은 금복숭아를 받아먹고 사언했다. 안영이 말한다. 쟁반에는 아직 2개의 금복숭아가 남아 있습니다. 주공께서는 다른 신하들 가운데서 공로가 큰 자에게 하사하시어 그 공로를 표창하도록 하십시오. 제경공이 말한다. 공로가 많은 자는 스스로 자신의 공적을 아뢰도록 하라. 그리고 안영에게는 그 공로를 듣고 평가한 다음 금복숭아를 주라고 하였다. 공손첩이 제일 먼저 앞으로 나서서 말한다. 지난날 주공께서 사냥하실 때 신이 맹호를 때려 눕혔사온데 그 공로는 어떠합니까? 그 말을 듣고 안영이 하늘을 바치듯이 주공을 보호한 공로는 정말 크도다 하고 공손첩에게 금복숭아를 주었다. 다음에는 고야자가 분연히 나서며 아랜다. 한낱 맹호를 죽인 것은 기이할 게 없도다. 나는 황하에서 1000년 묵은 자라를 죽여 주공을 보호했으니 그 공로 또한 어떠하오? 제경공이 말한다. 그때는 파도가 거세어 장군이 그 자라를 죽이지 않았다면 내 어찌 지금 살아있겠는고. 그대의 공은 보기 드물게 크도다. 어찌 금복숭아를 주지 않을 수 있으리요. 안영은 황망히 술과 금복숭아를 고야자에게 주었다. 이에 정계강이 의복의 소매를 걷고 걸어나와 아랜다. 내 일찍이 주공의 명을 받들어 서나라를 쳐부수면서 장수의 목을 베고 500여 명의 적군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러자 서나라 제후는 떨며 공물을 바치고 화평을 청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담나라와 거나라도 두려워서 주공을 맹주로 모신 것입니다.
이만한 공로인이 신도 군복숭아를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영이 이 말을 듣고 재경공에게 아랜다. 정계강의 공적은 공손첩 고야자의 공로보다 10배나 큽니다. 그러나 이제 군복숭아가 없으니 어찌하겠습니까? 술이나 한 잔 하사하시고 군복숭아는 내년에 하사하도록 하십시오. 재경공이 정계강에게 말한다. 경의 공로가 가장 크지만 심히 안타깝도다. 어찌하여 진작 말하지 않았는가? 이제 군복숭아가 없으니 그대의 공로를 취하할 수 없도다. 그러자 정계강이 칼자루를 잡고 분연히 일어서서 말한다. 자라나 맹호를 죽인 것은 아주 사소한 일이나 나는 천리밖까지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워 공을 세웠습니다. 그럼에도 군복숭아를 받지 못하여 두 나라 제후와 모든 신하들 앞에서 수치와 비웃음만 당했으니 이 몸이 장차 무슨 면목으로 조정에 서겠습니까? 정계강은 그 자리에서 칼을 뽑아 자기 목을 찔러 죽었다. 공손첩이 놀란 나머지 벌떡 일어나 칼을 뽑는다. 우리는 변변치 않은 공을 세우고도 군복숭아를 받았는데 정계강은 큰 공로를 세우고도 받지 못했소. 내가 정계강에게 군복숭아를 양보하지 않은 것은 정말 염치 없는 일이오. 눈앞에서 사람의 죽음을 보고 따라 죽지 않음은 용기가 없다는 증거요. 그도 역시 칼로 자기 목을 찌르고 죽었다. 이어서 고야자가 눈을 부릅뜨고 외친다. 우리 세 사람은 결의 형제를 맺고 생사고락을 같이 하기로 약속했거늘 이제 두 사람이 죽으니 내 어찌 혼자 살아있겠는가. 이렇게 외치고는 그 역시 칼로 자기 목을 찌르고 죽었다. 재경공이 사람을 시켜 말렸으나 이미 늦었다. 노소공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한다. 과인이 듣기로 제 나라의 삼걸은 천하제일의 용사라고 하던데 이처럼 일시에 세상을 떠나니 정말 안 됐소이다. 재경공은 매우 언짢은 기색으로 침묵을 지켰다. 안영이 조용히 나아가 아랜다. 세 사람은 용기가 있었을 뿐 만인의 입에 오르내릴 만한 인물은 못 됩니다. 노소공이 의아한 눈초리로 묻는다. 그럼 제 나라에는 이들과 같은 용장이 몇 명이나 있소? 안영이 대답한다. 묘당에 들어앉아 정책을 세워 국위를 떨치는 장수와 재상급만 해도 수십 명입니다. 저들 같은 혈기방자한 용사는 주공께서 그저 매질이나 하여 부리는 하찮은 무리일 뿐입니다. 그러니 저들의 죽음이 이 나라에 큰 영향을 미칠 리 없지요. 이 말을 듣고 재경공도 그제야 태연한 척했다. 노소공이 자기 나라로 돌아간 후였다. 재경공이 안영을 불러 묻는다. 경은 노소공이 있는 자리에서 큰 소리를 하여 나라의 체면은 세웠으나 이제 새 장수가 죽었으니 누가 그들의 뒤를 이어 나라를 지키겠소. 이에 안영이 대답한다. 신은 그들 셋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을 한 사람 청거하겠습니다. 재경공이 묻는다. 대체 그 사람이 누구요? 진양절한 사람으로 문무가 뛰어난 보기 드문 명장입니다. 그렇다면 죽은 정계강의 일족이 아니오. 그 사람은 성은 정가지만 서자로서 신분이 미천하여 전시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지금 동해가에서 응거하고 있습니다. 주공께서 명장을 얻으려 하신다면 그보다 나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훌륭하다면 왜 진작 내게 청거하지 않았소? 큰 인물은 자기가 섬길 주군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 또한 선택한 후에 벼슬길에 오릅니다. 진양저 같은 명장이 어찌 정계강이나 고야자 따위와 나란히 벼슬을 하겠습니까? 경이 청거하는 사람이니 틀림없겠지만 정가와 진가는 동족간이니 그 점이 마음에 걸리는구려. 재경공은 결정을 못하고 망설였다. 그러던 어느 날 변방으로부터 국보가 전해졌다. 진나라 군사들이 우리나라의 삼걸이 모두 일시에 죽었음을 알고 동하 경계를 침범했습니다. 그리고 북방에서는 연나라가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재경공은 크게 놀라 안영에게 동해가에 전양절을 청해 오도록 명하였다. 안영은 곧 비단과 여러 가지 예물을 준비하여 동해가로 말을 달렸다. 그리하여 전양전은 제나라궁에 들어오게 되었다. 전양전은 재경공에게 병법에 대해 설명했다. 재경공은 그의 탁월한 경륜에 감탄하여 즉시 대장으로 삼았다. 그리고 병거 500승을 주어 연나라와 진나라 군사를 물리치라고 명하였다. 전양저가 청한다.
신은 비천한 신분으로 은혜를 입어 다행히 주공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라의 병권을 갑작스레 맡았기 때문에 세상의 인심이 신을 따르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바라옵건대 주공께서는 총애하시는 신하 한 사람으로 하여금 전군을 감독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면 신의 명령이 잘 시행될 것입니다. 이에 재경공은 가장 총애하는 대부 장가를 불러 전군을 감독하도록 했다. 전양조와 장가가 재경공에게 사언하고 나오다 조문에 이르렀다. 장가가 묻는다. 군사는 언제 출발합니까? 내일 오시에 출발합니다. 군문에서 기다릴 터이니 대부께서는 반드시 시각을 지켜 나오도록 하십시오. 전양전은 장가와 약속하고 부중으로 돌아갔다. 다음날 전양전은 오시 전에 군중에 도착했다. 전양저가 굴리를 불러 분부한다. 뜰에다 장대를 세우고 시각을 알 수 있도록 그림자를 재어라. 대부께서는 왜 아직 오시지 않느냐? 사람을 보내어 속히 모셔오너라. 장가는 나이가 어리고 천성이 교만했다. 재경공의 총애를 받고 있었던 그는 전양저를 그리 대단치 않게 여겼다. 게다가 전군을 감독할 권리를 위임받자 그는 더욱 기세등등해졌다. 이날 장가의 친척과 친구들은 출정에 앞서 크게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 장가는 술을 마시며 기분 좋게 즐겼다. 이윽고 전양저가 보낸 사자가 와서 재촉했으나 장가는 술만 마셨다. 전양저는 이제나 저제나 하고 장가를 기다렸으나 그는 정오가 지나도록 오지 않았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미시가 되었으나 장가는 오지 않았다. 전양저는 더 이상 시각을 잴 필요가 없으니 장대를 치우고 누수를 쏟아버리라 명하고 몸소 단위에 올랐다. 그리고 전군에게 출발을 앞두고 여러 가지 주의사항을 지시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 무렵 그제야 네필의 말이 끄는 훌륭한 수레를 타고 장가가 나타났다. 군사들이 취기에 비틀거리는 장가를 양쪽에서 부축하여 장대로 모셨다. 장대 위에 앉은 전양전은 장가가 올라와도 일어나지 않았다. 장군은 왜 이제 오시오? 나의 출정을 위해서 친척과 친구들이 잔치를 베풀어주는 바람에 늦었소이다. 모름지기 장수된 사람은 명령을 받으면 그 길로 자기 집을 잇고 또 군중에서 약속하면 자기 가족을 잇고 북채를 잡으면 화살과 투석을 무릅쓰고 제 몸을 돌보지 않는 법이요. 그런데 어찌 친척과 희희낙낙하며 술을 마실 여유가 있단 말이오. 그러자 장가가 웃는 낯빛으로 말한다. 시간이 좀 지체되었기로써니 그렇게 책망하지 마시오. 그 순간 전양전은 크게 노하여 말한다. 주공의 총애만 믿고 이리 태만하니 앞으로 어떻게 적군과 싸운단 말인가. 그리고 군정사를 불러 묻는다. 싸움에 나가는 장수가 시각을 지키지 않았을 때 군법에서는 이를 어떻게 다스리는가? 군정사가 대답한다. 군법에 의하면 차명입니다. 그제야 정신이 번쩍 난 장가는 대밑으로 슬슬 달아났다. 전양저가 추상 같은 호령을 내리자 군사들이 달아나는 장가를 잡아 포박했다. 전양저가 호령한다. 저놈을 원문 밖으로 끌어내어 목을 베어라. 일시에 술이 깬 장가는 살려달라고 빌었다. 장가를 따라왔던 사람들은 이 뜻밖의 사태에 놀라 궁으로 달려가 재경공에게 장가의 구명을 청했다. 재경공은 크게 놀라 양국어를 불러 분부한다. 급히 이 절부를 가지고 가서 과인의 명령이니 장가를 살려주라고 전양저에게 전하오. 양국어는 급히 수레를 타고 달려갔으나 그때는 이미 장가의 목이 땅에 굴러떨어진 후였다. 양국어는 그런 줄도 모르고 절부를 높이 쳐들고 군중 속으로 수레를 몰았다. 전양저가 큰 소리로 명령한다. 어서 저 수레를 멈추게 하라. 그리고 전양저는 다시 군정사를 불러 묻는다. 원래 군중에서는 누구를 막론하고 수레를 달리지 못하는 법이다. 그런데 저렇듯 법을 어기는 자가 있으니 이럴 땐 어떤 벌을 내려야 하는가? 군정사가 아랜다. 군법대로 하면 역시 차명입니다. 양국어는 이 말을 듣고 사색이 되어 황급히 변명한다. 나는 주공의 분부를 받고 왔을 뿐입니다. 그러자 전양저가 분부한다. 주공의 명을 받고 왔다니 죽일 수는 없구나. 그러나 군법을 어길 수는 없으니 그 대신 타고 온 수레를 부숴버리고 그 말을 죽이도록 하라.
양국어는 자기가 타고 온 수레가 산산이 부서지고 자기 대신 말이 죽는 광경을 보고는 혼비백산하여 달아났다. 이러한 광경을 보고 전군이 두려워 떨었다. 이 소문은 순식간에 널리 퍼졌다. 진나라 군사는 이 소문을 듣고 전향저의 군사가 국경지대에 이르기도 전에 모두 본국으로 도망쳐버렸다. 연나라 군사 역시 이 소문을 듣고 혼비백산하여 강 건너 북쪽으로 달아났다. 전향전은 두 나라 군사의 뒤를 추격하여 1만여 명의 목을 베었다. 연나라는 크게 패하여 제나라 군사에게 많은 공물을 바치고 화평을 청했다. 제나라 군사가 개선하는 날 제경공은 몸소 성밖까지 나와 전향전을 영접하고 그에게 사마벼슬을 내렸다. 이로써 전향전은 제나라의 병권을 모두 장악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주변의 모든 나라 제후들은 사마양저의 소문만 듣고도 제나라를 두려워했다. 그리고 나라 안의 일은 모두 안영이 맡아보아 제나라는 날로 부강해졌다. 제경공은 그 옛날 제왕공이 관중에게 나랏일을 모두 맡기고 즐겁게 놀았듯이 사냥과 술로 나날을 보내며 즐겼다. 어느 날 제경공은 궁중에서 여러 희첩들을 거느리고 술을 마셨다. 밤이 깊어도 취흉이 일지 않자 문득 안영의 생각이 났다. 제경공이 신하에게 분부한다. 내 안영의 집으로 가려 하니 술과 음식을 그곳으로 옮기도록 하여라. 이에 신하 몇 명이 앞서서 안영의 집으로 갔다. 제경공의 행차 소식을 들은 안영은 급히 관복을 입고 대문 밖으로 나갔다. 대문 밖에는 이미 어가가 당도해 있었다. 안영이 나아가 제경공에게 묻는다. 주변 나라에서 무슨 일이라도 일어났습니까? 아니면 나라 안에 무슨 변이라도 생겼습니까? 제경공이 대답한다. 별일은 없소. 그런데 어찌하여 밤중에 소신의 집까지 행차하셨나이까? 상국은 나랏일에 항상 수고가 많은지라 과인 혼자 술과 좋은 음식을 즐길 수 없어 함께 즐기고자 왔소. 이에 안영이 대답한다. 바라옵건대 주공께서는 국사와 다른 나라 제후에 관한 일이라면 모두 신과 함께 상의해 주십시오. 그러나 좋은 술과 음악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사람은 신이 아닐지라도 많을 것이옵니다. 안영의 말에 무안해진 제경공은 수레를 돌려 사마양저의 집으로 향했다. 사마양저 역시 제경공의 행차 소식을 듣고 관복을 입고 호를 잡은 채 문 앞에 나와 어가를 맞았다. 사마양저가 묻는다. 다른 나라 제후가 군사를 일으켜 침범했습니까? 아니면 누가 반역이라도 했습니까? 아니, 그런 일은 없소. 그런데 어인일로 이 밤중에 신의 집까지 행차하셨습니까? 장군이 국무에 수고가 많은지라 좋은 술과 안주가 있기에 장군과 더불어 즐기려고 왔소. 사마양저가 대답한다. 적군을 막거나 역적을 참하는 일은 신과 상의해 주십시오. 그러나 좋은 음식과 술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사람은 신 말고도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제경공은 그만 흥취를 잃었다. 좌우 신하들이 아랜다. 이만 황공하시겠습니까? 제경공이 말한다. 이대로 돌아갈 수야 있느냐. 대부 양국어의 집으로 가보자. 한 신하가 앞서서 양국어의 집으로 가 제경공의 행차를 알렸다. 양국어는 어가가 문에 닿기도 전에 직접 악기를 타고 노래를 부르면서 길에 나와 제경공을 맞아들였다. 제경공은 양국어의 집에 들어가 관과 겉옷을 벗어버리고 함께 술을 마시며 음악을 즐기다가 새벽닭이 운 다음에야 궁으로 돌아갔다. 이튿날 안영과 사마양저는 함께 궁으로 들어가 제경공에게 간밤의 일을 사죄하고 아랜다. 앞으로는 밤중에 신하의 집을 찾아가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이에 제경공이 대답한다. 만약 그대들이 없었다면 과인이 어찌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소. 그러나 양국어 같은 사람이 없다면 과인은 또 무료해서 살 수 없을 것이오. 내 결코 그대들의 직무를 방해하지 않을 테니 그대들도 과인을 너무 간섭하지 마오. 이 당시는 천하가 어지러워 진나라도 역시 그 혼란을 수습하기가 어려웠다. 진소공이 왕위에 오른 지 6년 만에 세상을 떠나고 공자거질이 군위에 올랐으니 그가 진경공이다. 진경공 원년에 노대신 한기와 양설일이 병사하자 위서가 정승이 되었다.
이 무렵 술력과 범왕이 함부로 권세를 부리고 뇌물을 좋아한다는 소문이 널리 퍼졌다. 이때 기영의 가신에 기승이란 자가 있었는데 그의 동료인 오장과 더불어 주인 기영을 욕하고 험담했다. 기영은 이 사실을 알고 크게 노하여 기승을 잡아들였다. 이에 기승은 몰래 사람을 시켜 술력에게 많은 뇌물을 바쳤다. 뇌물을 받은 술력이 기승의 부탁대로 진경공에게 가서 기영을 모함했다. 진경공은 술력의 말만 듣고 기영과 그 일당인 양설시가를 잡아 죽였다. 그런데 사태가 의외로 크게 벌어져 기씨와 양설씨의 일족이 몰살당하기에 이르렀다. 백성들은 혈통까지 끊긴 기씨와 양설씨의 집안을 동정하고 진경공의 처사를 원망했다. 한편 이 무렵 노소공은 곤세를 잡은 개손여의에게 축출되었다. 노나라에서 쫓겨난 노소공은 진나라로 갔으나 진나라에서는 노소공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술력이 개손여의로부터 많은 뇌물을 받고 노소공의 입국을 방해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재경공은 모든 제후를 언능 땅으로 불러 모아 노소공을 구할 방법을 의논하고 개손여의를 규탄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대회에서 모든 나라 제후들은 재경공의 의기에 감복하였다. 그리하여 제나라는 차츰 천하의 그 위세를 드러내게 되었다. 주경왕 19년 왕위에 오른 지 4년째 되던 해에 오나라 왕 임해는 병을 얻어 매우 위독했다. 임해는 선왕의 유언대로 동생 개찰에게 왕위를 물려주려 했으나 개찰은 이를 한사코 사양했다. 나는 왕위에 오를 뜻이 없소. 지난날 선왕께서 내게 왕위에 오르라고 하셨을 때도 사양했소. 북이란 한낮 가을바람 같거늘 내 어찌 왕이 되리요. 마침내 개찰은 왕위에 오르지 않으려고 연능으로 도망쳤다. 이윽고 임해가 죽자 신하들은 임해의 아들 주우를 왕으로 추대했다. 주우는 이름을 요라고 고쳤으니 그가 곧 오왕 요이다. 요는 백부이자 선왕이었던 제번의 아들 광을 장수로 삼았는데 광은 용병술이 뛰어난 사람이었다. 광은 오나라가 장강에서 초나라 군사를 맞아 싸울 때 초나라 사마공자 방을 죽였다. 그래서 초나라에서는 광의 용맹이 두려워 주례의 성을 높이 쌓고 오나라를 경계했다. 이 무렵 초나라에서는 간신 비무국이 초평왕에게 아첨하여 총애를 한 몸에 받고 있었다. 한편 채평공은 적자인 주를 세자로 책봉했다. 그런데 채평공의 서자인 동국은 장차 세자위를 빼앗을 야심으로 비무국에게 많은 재물을 보내고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자 비무국은 먼저 초평왕에게 채나라 조우를 참소했다. 이에 조우는 추방당하는 몸이 되어 정나라로 도망했다. 그러나 채평공이 죽자 결국 세자주가 즉위했다. 이에 비무국은 채나라에 사람을 보내 초평왕의 명이라 속이고 주를 몰아내고 서자 동국을 군위에 올렸다. 나중에야 채나라 군주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고 초평왕이 비무국에게 묻는다. 채나라는 어찌하여 주를 몰아냈다고 하더뇨. 주가 우리 초나라에 반역하려는 기미가 보여 그 나라 백성들이 몰아냈다고 합니다. 초평왕은 이를 고지 듣고 더 묻지 않았다. 비무국은 원래 태자건을 싫어했다. 그래서 초평왕과 태자건의 사이를 떼어놓을 계책을 세웠다. 어느 날 비무국이 초평왕에게 아랜다. 왕께서는 왜 장성한 태자의 혼인을 서두르지 않으십니까? 만일 태자를 혼인시키려면 그 신부는 진나라에서 얻는 것이 좋겠습니다. 진나라는 강대국이니 진나라와 통원하면 우리나라의 위세를 천하에 떨칠 수 있을 것입니다. 초평왕이 승낙하자 비무국은 곧 진나라로 가서 총언을 했다. 이에 진해공은 신하들과 이 일을 의논했다. 신하들이 진해공에게 아랜다. 지난날 우리 진나라는 대대로 진나라와 혼인해 왔으나 이제 진나라와는 세의가 끊어진 지도 오래됩니다. 반대로 초나라는 날로 강해지고 있으니 이 혼사는 반드시 성사시키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진해공은 초나라로 사람을 보내 자기 여동생 맹령을 출가시키겠다고 했다. 이에 초평왕은 비무국에게 황금과 아름다운 굿을 그 밖에 많은 물건을 주어 진나라로 보냈다. 비무국은 진나라에 가서 상빅례를 드렸다. 진해공이 초나라의 극진한 태도에 기뻐하며 공자포를 불러 명한다.
너는 출가하는 맹령을 따라 초나라에 다녀오너라. 신부의 행차는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여 물건을 실은 수레만도 자그마치 100여 대가 되었다. 남녀 여비를 제외한 잉천만도 수십 명이었다. 비무국은 그제야 맹령이 천하의 절색임을 알았다. 수십 명의 잉첩 가운데도 용모가 뛰어난 여자가 있었다. 알고 보니 그 여자는 제나라 태생으로 어릴 때 아버지를 따라 진나라에 와 맹령의 시녀가 되었다고 한다. 어느 날 저녁 무렵 비무국은 은밀히 그 제나라 여자를 불렀다. 관상을 보아하니 너는 귀인이 될 상이다. 내 너로 하여금 태자의 정비가 되게 해줄 터이니 절대로 이 일을 누설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는 평생 동안 부귀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초나라 도읍 영성이 가까워지자 비무국은 한 발 앞서 궁송으로 들어가 아랜다. 진나라 여자가 90리 밖까지 왔습니다. 초평왕이 묻는다. 그래, 그 신부의 용모가 어떠하오? 비무국은 초평왕이 주색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진나라 여자의 아름다운 용모에 대해 말하여 초평왕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을 작정이었다. 신도 많은 여자를 보았지만 맹령 같은 미인은 난생 처음입니다. 우리 초나라를 다 뒤져봐도 맹령만큼 뛰어난 미인은 없을 것입니다. 옛날에 달기와 여희가 아름다웠다고 하지만 그건 공연한 전설일 것이고 신의 생각에는 맹령의 10,0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비무국의 말을 들은 초평왕은 얼굴을 붉히며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 아, 과인은 왕이라 하면서도 평생 그런 천하절색 하나도 거느리지 못했구나. 초평왕이 탄식하자 비무국은 좌우를 물리쳐달라고 청한 뒤 나직이 속삭인다. 진나라 여인의 아름다움에 그토록 마음이 끌리신다면 그 여인을 왕께서 소유하심이 어떻겠습니까? 초평왕이 머뭇거리며 대답한다. 그 여자는 이미 며느리감으로 데려오지 않았소. 혹시 인륜에 구애될까 염려되는구려. 비무국이 다시 아랜다. 진나라 여자는 시집은 왔으되 아직 동궁에 들어 혼례를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왕께서 그 여자를 궁중으로 맞이한다 해도 탓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신하들의 입이야 막을 수 있겠지만 어찌 태자의 입까지 막을 수 있겠소. 신이 그들과 함께 오면서 보니 잉첩들 가운데 용모가 출중하고 자색이 고운 제나라 여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맹령은 왕궁으로 안내하고 그 제나라 여자를 동궁으로 보내되 제나라 여자에게는 이 사실을 절대로 누설하지 말도록 다짐을 받아두겠습니다. 왕께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초평왕은 기뻐하며 이 일을 절대로 비밀에 붙이도록 명했다. 비무국은 곧바로 다시 나와 맹령 일행을 맞아들였다. 비무국이 진나라 공자포에게 말한다. 우리나라의 혼례 방법은 다른 나라와 조금 다릅니다. 즉 신부가 먼저 왕궁에 들어가 시아버지를 뵌 후에 혼례를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자포가 대답한다. 그럼 어서 귀국의 방식대로 하시지요. 이리하여 맹령과 잉첩들은 모두 왕궁으로 들어갔다. 비무국은 맹령을 왕궁에 머무르게 하고 궁중에 시첩 1명을 골라 잉첩 속에 끼워 넣었다. 그리고 제나라 여자를 맹령으로 가장시킨 뒤 진나라에서 신부가 왔다고 동궁에 알렸다. 이에 태자건은 왕궁으로 나가 제나라 여자를 맹령으로 알고 영접하여 동궁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그날로 혼례를 올렸다. 태자건은 물론 모든 신하가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 어느 날 맹령이 함께 온 한 잉첩에게 묻는다. 제나라 여자는 어디로 가서 보이지 않느냐? 그 잉첩이 머리를 조아리며 대답한다. 아뢰옵기 황송하오나 제나라 여자는 태자궁에 가 있는 줄로 아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 초평왕은 태자가 이 사실을 알게 될까 염려한 나머지 태자가 궁에 들어오는 것까지 금했다. 초평왕은 밤낮 없이 후궁에서 잔치를 벌이며 진나라 여자와 즐기느라 정사는 돌보지 않았다. 날이 가면서 신하들 중에는 차츰 진나라 여자를 의심하는 자들이 많아졌다. 태자가 이 일을 알게 되면 자기에게도 이롭지 못할 것이 분명했으므로 비무국은 은근히 겁이 났다. 비무국이 초평왕에게 아랜다. 진나라가 오랫동안 천하의 패권을 지킨 것은 중원이 가깝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날 영왕은 진나라와 채나라에다 큰 성을 쌓아 중원을 진압하려 했습니다.
그러다가 후일 그 두 나라는 모두 독립했고 우리나라는 전처럼 남쪽으로 물러났으니 이러고야 어떻게 큰일을 이루겠습니까? 속히 태자를 송부로 보내 북쪽 땅을 다스리게 하고 왕께서는 다만 남쪽에만 힘을 쓰십시오. 그리하면 가히 천하의 패권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초평왕이 미처 대답하지 못하고 망설이자 비무국이 다시 속삭인다. 세월이 가면 아무래도 여자를 바꿔챈 이번 혼사의 비밀이 탄로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태자를 멀리 보내심이 양편을 위해 서로 좋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초평왕은 태자건에게 송부에 가서 그곳을 다스리라는 분부를 내렸다. 그리고 장수 분양에게 말한다. 그대를 성부의 사마로 봉하니 태자를 섬기되 짐을 섬기듯 하여라. 이때 오사는 비무국의 계책을 미리 알아채고 초평왕에게 간하려 했다. 그러나 비무국은 재빨리 이를 눈치채고 먼저 초평왕에게 아랜다. 오사도 송부로 보내어 태자를 보필하게 하십시오. 마침내 태자건은 오사와 분양을 거느리고 성부로 떠났다. 그 후 초평왕은 맹령을 정실 부인으로 삼고 정실 부인 채이를 채나라 운땅으로 돌려보냈다. 성부의 태자건은 뒤늦게 이 소문을 듣고 맹령을 아버지가 가로챘음을 알았다. 한편 맹령은 극진한 사랑을 받았으나 초평왕이 너무 늙었기 때문에 항상 우울했다. 1년 후 맹령은 아들을 낳았다. 초평왕은 그 아들을 보배처럼 사랑하여 이름을 진이라 지었다. 이윽고 아들 진이 둘을 지낸 어느 날이었다. 초평왕이 맹령에게 묻는다. 그대는 어찌하여 얼굴에서 수심이 떠나지 않는가? 맹령이 대답한다. 소첩은 오라버니의 명으로 군왕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왕의 연세가 지나치게 많으신지라 첩이 왕보다 세상에 너무 늦게 태어난 것을 슬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리 만난 것도 모두 전생의 인연 때문이요. 그대는 늙은 과인에게 시집 왔으나 그간 그대는 스스로 왕후의 몸임을 모르고서 지내왔도다. 맹령은 이 말을 듣고 영문을 몰라 곧 궁녀에게 자세한 내막을 물었다. 궁녀는 지난날 뒤바뀐 혼사에 대해 숨김없이 말했다. 그 사실을 들은 맹령은 눈물을 흘리며 슬퍼했다. 초평왕은 슬퍼하는 맹령의 비위를 맞추려고 진을 태자로 삼았다. 그제야 맹령은 슬픈 빛을 거두었다. 이로써 초나라에는 2명의 태자가 있게 되었다. 비무국은 아무래도 태자건에 대한 걱정이 가시지 않았다. 태자건이 즉위하면 자기가 온전하지 못할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비무국이 초평왕에게 고한다. 소문에 의하면 송부에 가 있는 태자가 오사와 더불어 반역을 꾀하고 있다 하옵니다. 더구나 그들은 진나라와 제나라에 도움을 청했다 하오니 어서 그들을 막을 방도를 강구하십시오. 이에 초평왕이 말한다. 건은 원래 성품이 온순하거늘 어찌 그런 일을 꾸미리오. 비무국이 다시 말한다. 그건 모르시는 말씀이옵니다. 태자는 진나라 여자 때문에 이미 오래전부터 왕을 원망해 왔습니다. 소문을 들으니 태자는 늘 지난날 모강은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왕위에 올랐지만 정사를 잘했고 자손도 번성했다고 말한다 하옵니다. 이 일을 그냥 넘기신다면 신은 다른 나라로 도망가서 목숨이라도 보존할까 하옵니다. 초평왕 역시 태자건을 패하고 맹령이 낳은 진을 왕위에 올리려 생각하고 있었으므로 비무국의 말에 귀가 솔깃했다. 초평왕은 송부로 사람을 보내어 태자건을 패한다는 전지를 내리려 했다. 이에 비무국이 막는다. 태자는 지금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데 사람을 보내 태자를 패한다는 전지를 내리면 오히려 반란을 촉발시킬지도 모르는 일이옵니다. 그러니 먼저 태사 오사를 불러들인 후에 군사를 보내어 태자를 잡아오도록 하시옵소서. 초평왕은 곧 송부로 사람을 보내어 오사를 소환했다. 초평왕이 오사에게 묻는다. 태자가 반역을 꾀하고 있다는데 그대는 그 사실을 아는가? 원래 성격이 강직한 오사는 서슴지 않고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바를 그대로 고한다. 왕께서 진나라 여자를 맞아들인 것부터가 잘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죄 없는 태자까지 의심하시니 정말 한심하옵니다. 초평왕은 부끄러움에 얼굴이 붉어졌지만 한편으로 화가 나서 소리친다. 저놈을 당장 옥에 가두어라. 오사가 옥에 갇힌 뒤 비무국이 초평왕에게 말한다. 오사가 옥에 갇혔다는 사실을 알면 필시 태자가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면 제나라 군사와 진나라 군사가 태자를 도우러 올 테니 그들을 어떻게 막으시렵니까? 사람을 보내 태자를 죽일 작정이요. 그런데 누구를 보내는 것이 좋겠소? 다른 사람이 가면 태자는 반드시 그 사람을 죽일 것이니 성부에 있는 분양에게 밀지를 내려 태자를 죽이라고 명하십시오. 이리하여 초평왕의 밀지를 받은 분양은 즉시 신복부하를 태자건에게 보냈다. 분양의 신복부하가 태자에게 말한다. 분양 장군께서 말씀하시기를 사태가 위급하니 태자께서는 속히 피하라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태자건은 크게 놀랐다. 태자에게는 이때 제나라 여자에게서 얻은 아들이 있었는데 태자건은 그날로 처자를 데리고 송나라로 도망했다. 태자건이 무사히 달아난 뒤 분양은 부하장수에게 자기를 묶어 영도로 끌고 가라고 명했다. 분양은 초평왕 앞에 끌려나가 말한다. 태자는 이미 멀리 달아났습니다. 초평왕이 크게 노해 소리친다. 내 밀명을 건에게 알린 자가 누군고? 분양이 대답한다. 신이 알렸습니다. 전날 신이 성부로 떠날 때 왕께서는 태자를 섬기되 과인을 섬기듯 하라고 이르셨습니다. 그래서 신은 그 명을 지켰을 뿐입니다. 네 이놈, 내가 태자를 달아나게 하고서도 감히 과인을 만나러 왔으니 너는 죽는 것이 두렵지도 않느냐. 비무국이 초평왕에게 아랜다. 오사에게는 오상과 오원이라는 출중한 아들이 둘 있습니다. 만약 이 아들들이 오나라로 돌아간다면 장차 초나라의 큰 근심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왕께서는 그들에게 아비의 죄를 용서하겠다고 하고 속히 불러들이십시오. 그들은 효자이므로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때 그들을 붙들어서 삼부자를 한꺼번에 죽여버리면 후환이 없을 것이옵니다. 이에 조평왕은 오사를 옥에서 끌어내어 종유와 붓을 주며 말한다. 태자에게 반역하도록 사주했으니 내 마땅히 너의 목을 벨 것이나 내 조부가 선조 때 세운 공을 생각하여 내 죄를 다스리지 않겠노라. 그러니 이제 편지를 써서 너의 두 아들을 부르면 내 목숨을 살려주고 또 편안히 살도록 해주겠다. 그러나 오사는 초평왕의 심중을 꿰뚫어 보았다. 오사가 조용히 말한다. 신의 장자 상은 그 천성이 착하고 신을 존중하여 부르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 원은 어렸을 때는 그를 좋아하고 장성에서는 무예에 능통하여 글로 나라를 안정시키고 무로 국가를 지킬 만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제 원은 앞날을 내다볼 줄 아는 지각 있는 선비가 되었는데 어찌 신이 부른다고 달려오겠습니까? 여러 말 말고 어서 시키는 대로 편지를 써라. 오사는 왕명을 거역할 수 없어 편지를 썼다. 상과 원은 보아라. 나는 직간을 하다가 왕의 노여움을 사 옥에 갇히게 되었으나 조상의 공적 덕분에 죽음을 면했노라. 모든 신하들의 간언에 따라 왕께서 너희 두 사람에게 벼슬을 내리겠다 하시니 편지를 받는 즉시 오도록 해라. 왕명을 어기면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다. 초평왕은 그 편지를 받아 읽은 뒤 봉하여 언장사에게 주며 명한다. 그대는 즉시 당읍으로 가서 오상에게 이 서신과 인수를 전하도록 하라. 언장사가 당읍에 가보니 오상은 이미 성부로 돌아간 후였다. 그는 다시 말을 달려 송부로 가서 오상을 만나 말한다. 기쁜 일이 생겼습니다. 부친이 옥에 갇혀 계시는데 내게 무슨 기쁜 일이 있단 말이오. 아닙니다. 춘부장께서는 처음에 잘못되어 옥에 갇히셨으나 신하들의 충언으로 왕께서 마음을 돌리시어 이제는 풀려나셨습니다. 왕께서는 다른 나라 제후 보기에도 부끄럽다 하시며 어르신네를 정승으로 삼으시고 두 아드님께도 후작을 내리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어르신께서는 두 분을 뵙고 싶다며 몸소 제게 편지를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분을 모시러 왔습니다. 이에 오상이 말한다. 부친께서 옥에 계시는 동안 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하였는데 이제 풀려나셨다니 정말 다행이오. 그러나 어찌 내가 이런 인수를 탐하겠소. 언장사가 다시 권한다. 이는 왕명이니 사양하지 마오. 이에 오상은 기뻐하며 아버지의 편지를 들고 동생 오원에게로 가서 그 사실을 알렸다. 72. 자서미복. 오원의 자는 자서로, 그는 세상의 오자서로 더 잘 알려져 있다. 오자서는 키가 훤칠하고 허리가 열아름이나 되었으며 양미간이 한자나 되었다.
또한 눈은 번개처럼 번뜩이고 힘은 산을 뽑을 만했으니 과연 문무를 겸비한 인재였다. 형 오상이 오자서에게 가서 부친이 보낸 편지를 내보이며 잠옷 기쁜 어조로 말한다. 이 편지를 읽어보아라. 아버님께서 보내신 편지다. 아버님은 다행히 죽음을 면하셨으며 왕께서는 우리를 후작에 봉하신다는 내용이다. 문 밖에 사신이 기다리고 있으니 나가보아라. 오자서가 아버지의 편지를 보고 나서 말한다. 아버님께서 무고하시다니 다행한 일이긴 하나 아무 공로도 없는 우리에게까지 벼슬을 내린다는 건 도무지 모를 일입니다. 이는 필시 우리를 유인하려는 계책인 것 같으니 형님은 가지 마십시오.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이 편지는 아버님께서 친히 쓰신 것인데 어찌 거짓이 있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님은 나라에 충성하는 것밖에 모르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장차 우리가 아버님의 원수를 갚을까봐 걱정하시어 우리를 불러들여 함께 죽음으로써 초나라에 후환이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건 지나친 억측이다.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아버님 말씀대로 따르는 것이 효도하는 길이다. 그럼 잠깐만 앉으십시오. 제가 점을 쳐보겠습니다. 오자서는 앉아서 점괘를 뽑았다. 형님, 점괘가 좋지 않습니다. 임금은 신하를 속이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속이는 궤입니다. 후작을 내리다니 당치도 않습니다. 벼슬이 탐나서가 아니다. 나는 아버님을 뵙고 싶어서 가려는 것뿐이다. 오자서가 간곡히 말린다. 초평왕은 외방에 있는 우리 형제가 두려워 아버님을 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 형님이 가신다면 아버님의 목숨은 그만큼 더 위태로워집니다. 부자간의 정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다. 아버님을 한 번 뵙고 죽는다면 여한이 없겠다. 이에 오자서는 하늘을 쳐다보고 탄식하며 말한다. 형님과 아버님이 함께 죽는다고 무슨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형님이 가시더라도 저는 가지 않으렵니다. 오상이 울면서 묻는다. 동생은 장차 어디로 가려는가? 저는 초나라를 치려는 나라를 찾아 그 나라를 섬기겠습니다. 나의 지혜가 너만 못함을 잘 안다. 그러나 나는 초나라로 갈 테니 너는 다른 나라로 가거라. 나는 아버님을 따라 죽는 것으로 효도를 하고 너는 못난 이 형과 아버님의 원수를 갚는 것으로 효도를 하여라. 이제 우리는 영영 만날 수 없겠구나. 오자서는 형 오상에게 절을 4번 하고 이별을 나누었다. 오상은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는 언장사와 함께 성부를 떠났다. 영도에 도착한 오상은 곧 초평왕 앞에 불려갔으나 초평왕은 그에게 벼슬을 내리기는커녕 옥에다 가두었다. 옥에 갇혀있던 오사는 장자 오상이 옥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탄식한다. 내 동생 오원은 오지 않았구나. 내 그럴 줄 알았다. 비무국이 초평왕에게 아랜다. 오자서가 멀리 도망치기 전에 붙잡아야 합니다. 초평왕은 즉시 군사 200명을 무성흑에게 주어 오자서를 잡아들이라고 명했다. 한편 오자서는 자기를 잡으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통곡한다. 아버님과 형님은 죽음을 면치 못하겠구나. 그리고 오자서는 아내 가시에게 말한다. 나는 이제 다른 나라로 도망가서 형님과 아버님의 원수를 갚을 방도를 찾아야겠소. 그러자면 그대를 돌볼 수 없을 테니 앞으로 어쩌면 좋겠소. 이에 가시가 단호히 말한다. 아버님과 형님께서 억울하게 돌아가시게 된 것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질 듯할 터인데 어느 겨울에 집 식구를 돌보겠어요. 제 염려는 마시고 속히 떠나십시오. 가시는 그대로 안방으로 들어가 목을 메어 자결하니 오자서의 가슴은 더욱 미어지는 듯했다. 아내를 장사 지낸 오자서는 소복 차림으로 활과 칼을 차고 성부를 떠났다. 오자서가 길을 떠난 지 반나절도 안 되어서 초나라 병사들이 그의 집을 에워쌌다. 무성흑은 오자서가 동쪽으로 달아났을 것으로 생각하고 급히 수레를 몰았다. 집을 떠나 광야를 지나가고 있던 오자서는 뒤에서 쫓아오는 수레 소리를 듣고는 활을 들어 달려오는 어자를 쏘았다. 가슴에 화살을 맞은 어자는 수레에서 굴러떨어져 죽었다. 오자서는 다시 활을 들어 무성흑을 쏘려 했으나 그는 수레에서 뛰어내려 몸을 숨겼다. 오자서가 큰 소리로 외친다. 내 너를 죽이지 않고 살려줄 터이니 돌아가서 초왕에게 우리 아버지와 형님을 죽이면 결단코 초나라 종묘사직을 유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하여라. 만일 우리 아버지와 형님을 죽이면 내 반드시 초나라를 없애고 초왕의 목을 끊어 원수를 갚겠다.
이에 무성국은 걸음아 나살려라 하고 도망쳐 초평왕에게 오자서의 말을 그대로 전했다. 초평왕은 크게 노하여 비무국에게 명한다. 옥중에 있는 오사부자를 끌어내 목을 베어라. 형장에 끌려 나온 오상이 비무국의 얼굴에 침을 뱉고 호통친다. 너는 중상모략으로 왕을 미혹시키더니 이제는 충신의 목숨까지 끊는구나. 오사가 아들 오상을 나무란다. 나라가 위태로울 때는 죽는 것이 신하된 사람의 도리니라. 우리가 충신이었는지 간신이었는지에 대해서는 후일 백성들 사이에 공론이 있을 것이니 비무국을 꾸짖지 말라. 그러나 이제 우리를 죽이면 초나라의 임금과 신하들이 내 동생 원 때문에 밤잠을 편히 못 자겠구나. 나는 죽어도 그것이 걱정이다. 이윽고 오사와 오상의 목이 땅에 떨어졌다. 이날 갑자기 하늘빛이 어두워지고 강풍이 휘몰아치니 두 사람의 죽음을 알고 백성들은 모두 슬퍼했다. 초평왕이 형장에서 돌아온 비무국에게 묻는다. 오사가 죽을 때 남긴 말은 없소. 다른 말은 없었고 오자서가 함께 죽지 않으니 초나라 왕과 신하가 편안히 잠을 잘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자서는 멀리 도망가지 못했을 테니 속히 그 뒤를 쫓아라. 초평왕은 자사마 심윤술에게 3,000명의 군사를 주어 오자서를 추격하게 했다. 한편 오자서는 한참을 걸어 큰 강가에 이르렀다. 그는 흰 도포를 벗어 버드나무 가지 위에 걸어놓고 신발은 강변에 벗어놓고 집신으로 바꿔 신은 다음 강물을 따라 곧장 걸었다. 추격하던 심윤술은 오자서의 도포와 집신을 주워가지고 돌아가 초평왕에게 보고한다. 오자서는 간 곳이 없고 나뭇가지에 도포가 걸려있고 강변에 집신이 놓여있기에 그것만을 가지고 왔나이다. 비무국이 말한다. 신에게 오자서를 잡을 계책이 있습니다. 어떤 계책인지 말해보오. 사방에다 방을 내걸어 누구든 오자서를 잡아오면 곡식 5만 솜을 주고 상대부의 벼슬을 내린다고 하십시오. 또한 오자서를 숨겨주거나 도망치는 것을 돕는 사람은 그 일족을 모두 참하겠다고 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길, 관문, 나루터와 행인들이 왕래하는 곳마다 단속을 철저히 하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이미 오자서를 잡은 것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초평왕은 비무국의 말대로 오자서의 화상을 그려 모든 지방관리에게 보내고 도로와 관문마다 검문을 철저히 하도록 엄명을 내렸다. 그 무렵 오자서는 오나라를 향해 걷고 있었는데 길은 멀기만 했다. 그러다 문득 송나라에서 망명생활을 하고 있는 태자건을 머리에 떠올린 오자서는 길을 바꾸어 송나라의 수양 쪽으로 걷기 시작했다. 송나라로 가는 길목에서 벼랑간 한때의 사람들과 수레가 나타났다. 오자서는 숲속으로 몸을 숨겼다. 그런데 수레에 탄 사람은 뜻밖에도 오자서와 팔배지교를 나눈 심포서였다. 오자서는 숲속에서 뛰어나가 수레를 가로막았다. 심포서가 수레에서 뛰어내리며 묻는다. 혼자 이곳에 웬일이오? 오자서는 초평왕이 부친과 형을 죽인 사실을 울면서 말했다. 말을 듣고 난 뒤 심포서가 묻는다. 그래, 지금 어디로 가는 길이오? 부모의 원수와는 함께 살지 않는 법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른 나라로 가서 그 군사를 빌어 초나라를 치고 초평왕의 살을 씻고 비무국을 수레에 메어 찢어 죽여 원수를 갚으려 하오. 초평왕이 무도하다고 해도 그는 왕이오. 그리고 그대는 조상 대대로 초나라의 국록을 받아왔소. 그렇거늘 어찌 신하로서 임금을 원수로 삼을 수 있단 말이오. 옛날에 폭군걸과 주가 무도했기 때문에 신하에게 죽음을 당했소. 초왕은 며느리를 데리고 살며 적자를 버리고 간신의 말을 믿고 충신을 죽였소. 그것만으로도 초나라는 망해야 마땅하오. 그런데 내 육친이 죽음을 당했으니 어찌 그 원수를 갚지 않으리오. 그대에게 아버지의 원수를 갚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임금에 대한 반역이오. 원수를 갚지 말라면 그것은 불효를 하라는 것이니 나도 어찌할 바를 모르겠소. 그러니 그대가 잘 생각하여 결정하시오. 나는 그대와의 친분을 생각해서 오늘 우리가 만났다는 것은 비밀로 하겠소. 그러나 후일 그대가 초나라를 치려고 하면 나는 반드시 그대와 맞서서 싸울 것이며 그대가 초나라를 멸망시키려 한다면 나는 초나라를 지키려고 애쓸 것이요. 오자서는 심포소와 작별하고 다시 길을 떠났다. 이튿날 오자서는 어둡기 전에 송나라에 도착하여 태자건을 찾아가 울면서 그간의 일을 고했다. 오자서가 태자에게 묻는다.
태자께서는 송나라 군우를 뵌 적이 있습니까? 송나라도 지금 군신이 서로 싸우는 바람에 지극히 혼란스러워 아직 송우를 만나지 못했소. 이 무렵 송나라 군우의 이름은 좌로, 그는 송평공의 애첩이 낳은 아들이었다. 송평공은 시인 이려의 참소를 굳이 듣고 태자를 죽이고 애첩이 낳은 좌를 태자로 봉했다. 주병왕 13년에 송평왕이 죽고 좌가 즉위했으니 이가 바로 송원공이다. 송원공은 얼굴이 못생긴 데다가 마음이 나약하고 독선적이었다. 그는 조상 대대로 경애배슬을 하고 있는 화씨 일족을 매우 미워했다. 그래서 송원공은 공자인, 공자어융, 상승, 상행과 함께 화씨를 멸족시킬 음모를 꾸몄다. 그런데 상승이 이 음모를 상령에게 누설했다. 상령은 원래 화씨 일족과 절친한 사이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비밀을 몰래 기뜸해 주었다. 화씨 일족은 이 말을 듣고 먼저 선수를 쳐서 반란을 일으키기로 작정했다. 화해가 거짓으로 병든 채하고 자리에 눕자 모든 대부들이 문병을 왔다. 화해는 문병원 공자인과 공자어융부터 죽이고 상승과 상행을 창고에 잡아 가두었다. 이 소식을 들은 송원공은 친히 화해에게 와서 두 사람을 풀어주라고 명했다. 화해가 송원공에게 대답한다. 세자와 주공의 친척인 신하를 인질로 보내주시면 두 사람을 방면하겠습니다. 이에 송원공이 대답한다. 좋다. 과인이 경의 집으로 세자를 보낼 터이니 그대도 궁으로 아들을 보내라. 화씨 일족은 화해의 아들 화무척과 화정의 아들 화계와 상령의 아들 상나를 송원공에게 인질로 보냈다. 또한 송원공은 세자난과 자기 모친의 동생뻘인 지인과 공자지를 화해에게 보냈다. 그제야 화해는 인질로 잡아둔 상승 상행을 풀어주었다. 그 후 송원공과 그 부인은 세자난을 못 잊어 매일같이 화해의 집으로 행차하여 세자가 식사를 마치는 것을 보고서야 궁으로 돌아갔다. 송원공이 이처럼 매일같이 행차하자 화해는 불편하여 차라리 세자를 돌려보내려고 했다. 이 소문을 듣고 송원공은 매우 기뻐했다. 그러나 상령이 반대하고 나선다. 만일 세자난을 돌려보내면 우리에게 큰 불행이 닥칠 것이요. 절대로 난을 돌려보내면 안 돼요. 이에 다시 세자난을 돌려보내지 않기로 하자 송원공은 크게 노하여 화비수를 불러 말한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어서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화해를 치고 난을 데려와라. 화비수가 대답한다. 화해의 집에는 세자가 인질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 어찌 화해를 칠 수 있겠습니까? 송원공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하늘의 뜻이니라. 과인은 더 이상 치욕을 참을 수 없으니 어서 군사를 일으켜 화해를 쳐라. 이에 화비수는 즉시 군사를 소집했다. 그와 동시에 송원공은 인질로 잡혀와 있는 화무척, 화계, 상나의 목을 쳤다. 화비수의 셋째 아들 화등은 화해와 절친한 사이였으므로 그 사실을 화해에게 알려주었다. 화해는 서둘러 가병을 모아 송원공과 맞서 싸웠다. 그러나 송원공의 군사를 당적할 수는 없었다. 이에 상령이 세자를 죽이자고 권했다. 그러나 화해는 고개를 저으며 말한다. 내가 주공에게 죄를 짓고 이제 세자까지 죽인다면 백성들이 나를 어찌 생각하겠는가. 마침내 화해는 세자와 다른 인질들을 모두 풀어주고 가족들과 함께 진나라로 도망쳤다. 대사마 화비수에게는 화추, 화다료, 화등 등의 세 아들이 있었다. 그런데 둘째 아들 화다료는 형 화추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어느 날 화다료는 송원공에게 형 화추가 진나라로 도망간 화해와 은밀히 내통하고 있다고 참소했다. 송원공은 이 말을 듣고 시인 의료에게 화다료의 말이 사실인지 가서 알아보라고 분부했다. 시인 의료가 화비수에게 가서 사실 여부를 물었다. 화비수는 송원공에게 달려가 굳고 변명한다. 이는 화다료가 제 형을 참수한 것이 분명합니다. 주공께서 신의 큰아들 화추를 의심하신다면 그를 국외로 추방토록 하십시오. 이리하여 화추는 가신 장계와 함께 떠날 채비를 하고 아버지에게 하직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도중에 화비수와 화다료가 함께 탄 수레를 만났다. 화다료가 자기 주인 화추를 모함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장계는 분에 못 이겨 수레 위로 뛰어올랐다. 그리고 한 칼에 화다료의 목을 베어버렸다.
화비수와 화추가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장계는 화추를 수레에 올려 태우고 여문 밖으로 말을 몰았다. 이윽고 남리에 도착한 그들은 사람을 보내 진나라에서 망명생활을 하고 있는 상령을 불렀다. 이리하여 남리에 모인 화비수, 화추, 장계, 화해, 상령 등은 마침내 송원공에게 반기를 들었다. 송원공은 화씨 일족을 치기 위해 악대심을 대장으로 삼아 친히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남리를 포위했다. 그때 진나라에 있던 화등은 남리로 가지 않고 초나라로 가서 초평왕에게 도움을 청했다. 이에 조평왕은 원월에게 군사를 주며 송나라에 가서 화씨를 도우라 명했다. 한편 송나라에 있던 오자선은 초나라 군사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태자건과 그의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송나라를 떠나 정나라로 피신했다. 초나라 군사가 송나라에 와서 화씨를 돕자 진경공이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송원공을 도왔다. 이렇게 네 나라가 얽혀 싸우게 되자 여러 나라 제후들은 송원공에게 남리 땅의 포위를 풀도록 권하고 화씨 일가에게는 초나라로 망명할 것을 권했다. 열국이 개입함에 따라 결국 송원공은 군사를 거두었고 화씨 일가는 초나라로 가서 귀화했다. 이 무렵 정나라에서는 상경 공송교가 죽어 정종공이 매우 슬퍼하고 있었다. 정종공은 오자서가 초나라 공신의 자손으로 비범한 인물임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오자서가 태자건과 함께 정나라로 망명해 왔다는 것을 알고 매우 기뻐했다. 정종공은 오자서 일행을 극진히 대접하고 불편이 없도록 뒤를 돌봐주었다. 그 후 태자건과 오자서는 정종공을 만날 때마다 자기들의 원통함을 울며 호소했다. 그러자 정종공은 군사력이 강한 진나라에 가서 상의해보라고 권했다. 이에 태자건은 오자서를 정나라에 두고 홀로 진나라에 가서 진경공에게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자 진경공은 6대부를 불러들여 초나라를 치는 일에 대해 상의했다. 6대부란 위서, 조왕, 한불신, 사항, 순인, 순력이었다. 이들은 세도가 당당하여 오히려 진경공보다 세력이 강했다. 그중 위서와 한불신은 어진 신하였으나 나머지 4대부는 탐욕스러운 사람들로서 특히 순인은 뇌물받기를 좋아했다. 지난날 공송교가 정나라 정승으로 있었을 때는 그가 매사에 예의범절을 지키고 대의로서 일을 처리했으므로 진나라 대부들도 정나라를 만만히 보지 못했다. 그런데 공송교가 죽고 6일이 정승이 되자 순인은 그에게 재물을 빌려달라고 청했다. 그러나 6일은 순인의 요구를 거절했다. 그래서 순인은 정나라를 미워하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진경공이 초나라를 칠 것을 상의해온 것이다. 순인은 이번 기회에 정나라를 쳐야겠다고 생각했다. 원래 정나라는 상황에 따라 진나라에 붙었다 초나라에 붙었다 하는 신이 없는 나라입니다. 주공께서는 태자건에게 우리가 정나라를 칠 테니 돌아가서 우리 군사와 내응하라고 하십시오. 즉 정나라를 친 후 태자건으로 하여금 다스리도록 하고 천천히 힘을 길러 초나라를 치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진경공의 허락을 얻은 순이는 태자건에게 가서 능란한 말재간으로 그를 설득시켰다. 정나라로 돌아간 태자건은 오자서와 그 일을 의논했다. 오자서가 말한다. 자고로 사람은 신이로서 성심껏 대해준 사람을 배반해서는 안 되는 법이요. 그러나 나는 이미 진경공과 그 나라 대부들에게 약속하였소. 지금에 와서 정나라를 배신한다면 우리는 신과 의를 다 잃고 맙니다. 사람이 신의가 없으면 어찌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태자께서는 속히 이 사실을 정후에게 알리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큰 재앙이 닥칠 것입니다. 그러나 태자건은 오자서의 충고를 듣지 않고 재물을 뿌려 용기 있는 사람들을 모으는 한편 정종공의 측근까지 매수했다. 진나라에서는 태자건에게 은밀히 사람을 보내 정나라를 치는 날짜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비밀은 오래가지 못하는 법으로 그 사실은 어느 틈에 정종공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어느 날 정종공은 태자건을 국내 후원으로 초대했다. 태자건이 후원으로 들어가자 문지기가 태자를 따라온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다. 정종공과 태자건은 각기 술을 석 잔씩 마셨다. 그때 정종공이 묻는다. 과인은 태자를 대함에 있어 한 번도 소홀한 적이 없었거늘 태자는 어찌하여 다른 마음을 갖고 있소?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찌 감히 다른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정전공은 그 자리에서 비밀을 알려준 사람을 데려와 태자건과 대면시켰다. 태자건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다. 정전공이 눈을 부릅뜨고 호령한다. 이 배은망덕한 놈의 목을 쳐라. 이리하여 태자건은 죽음을 당했고 그에게 동조했던 20여 명도 무참히 참수되었다. 이때 역관에 있던 오자선은 웬일인지 갑자기 온몸이 떨려 아무리 진정해도 소용이 없었다. 얼마 후 태자를 따라갔던 사람들이 도망쳐와 태자의 죽음을 알렸다. 오자선은 태자의 아들 공자승을 데리고 오나라로 갔다.